안녕하십니까. 이재호의 Y론입니다. 한 주간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Y론이가 오늘로써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넘게 되는데요. 또 뷰도 보면은 거의 90만 정도 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6,000명 정도의 구독자였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일주간 사이에 대표님이 강적들에 나가시면서 강적들 조회수가 30만 그랬어요. 구독자도 늘어나고 30만 정도의 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폭발이 됐는데요. 대표님께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만에 도달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강적들 시청률이 높았죠? 예, 높았어요. 한 어느 정도였었어요? 5.6이었다는 거. 네. 지금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은 지난번에 MBC가 2월 24일 날 8시 뉴스 시청률이 1%였답니다. 1%. 그리고 KBS, MBC 시청률이 이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9시 시청률이 40~50% 폭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도 500억에서 한 700억? 그 정도로 KBS, MBC가 내리막길이라 하고요. 또 어떤 모임에 가도 너 요새도 공영방송 보냐? 나 유튜브 본다? 근데 우리 Y론이가 단단히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이야 어떤 유튜브 보니까 구독자가 신의 한 수 같은 건 7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건 10만 다 넘고 그런데 저야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 조금 이제 넘었으니까 아직 5개월 채 안 됐는데 제 Y론이는 다른 유튜브하고 조금 특징이 있죠. 이건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선동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로 그 전국을 보는 그 바른 눈과 바른 마음가짐 그런 걸로 여야 관계없이 제가 지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흥미보니 재미보니의 유튜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조회수가 지금 거의 100만이 가까워지고 또 구독자가 만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는 시청자들이 많이 이제 Y론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5선 의원을 지내신 분이 유튜브 하는 분은 없죠. 대표님이 처음이고. 그렇죠. 또 장관 2번을 하신 분이 또 유튜브 하는 분도 없고. 또 대통령을 만들어 본 사람이 유튜브 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표님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난삽한 다른 그런 방송보다는 정확하게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내는 정의로운 방송이다. 나라를 구하는 방송이다. 경륜 있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드루킹이 썼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에 육박했습니다만은 앞으로 5만 가고 10만 가고 또 100만 간다면은 확실히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표님들 방탄소년단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BTS. 그게 트위터가 그 계정이 2천만을 돌파했고요. 한국에서 최초입니다. 2천만. 구독자가요? 2천만. 그러니까 팔로워가 2천만. 2천만. 2천만이고. 또 그것을 방영을 한다든지 하는 KBS 월드 있습니다. 뮤직뱅크. 거기는 구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앞으로 유튜브가 얼마나 또 확정성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저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국민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방송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 일반
공영방송 하는 거는 좀 뭐 복잡하고 번거롭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유튜브는 뭐 언제든지 수시로 뭐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또 알고 싶은 거 그 유튜브에 틀어서 보면 뭐 금방금방 네. 뭐 이게 복잡한 거 없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네. 예. 네. 앞으로도 요즘 그 대학생들 뿐 아니라 초등학생한테도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크리에이터랍니다. 이 바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 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요 대표님이 등산 잘 다니시는 요렇게 가다 보면 요 사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찰 스님도 저는 요새 와이런이 보면서 삽니다. 와이런이 보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게 세상 뉴스를 이렇게 저희 와이런이를 보다가 또는 현재 지금 공영방송을 보면 시시하다는 겁니다. 예. 싱겁고. 그래서 와이런이가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한 주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 나라가 상당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누차 얘기를 우리가 했고 경제 문제도 짚어봤습니다만은 하나의 현재 지금 상황들이 노름의 성격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노름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집권 여당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이것에 대항하느라고 지금 장외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패스트 트랙이 만약에 그대로 진척이 된다면은 야당으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폭망이죠.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장외로 나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1차입니다. 장외투쟁을 어제 마쳤습니다. 예. 18일 동안 황교안 대표가 밖으로 나갔고 이제 오늘 오후에 예. 7시, 6시 또 그 시간 또 장외투쟁을 이제 6차 광화문 집회를 가집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원내대표도 하셨고 예. 국회에 오랫동안 오선의원 하시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이라기보다가 네. 황 대표가 이제 밖으로 어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황 대표로서는 이제 공직에 오래 있다가 정치에 처음 입문을 했으니까 전국을 한번 골고루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야말로 민심도 탐방해보고 민생도 탐방해보고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좀 잘하신 겁니다. 잘한 건데 그러나 그 이제 순수한 민생 탐방이 아니고 이게 정치인이 하는 거니까 정치 탐방에도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를 이제 안고 가는데 이번에 이 한국당이 한 이거는 뭐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기보다가 황 대표 개인이만 민생 탐방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황 대표는 현역이 아니니까 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또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따로 있으니까 국회 대책은 원내대표가 세워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대책을 소위 여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못 만들어내고 자꾸 이렇게 장외 투쟁에다가 이렇게 발을 거치고 있으니까 당이 좀 보면 좀 깝깝하지요. 그러니까 대표는 뭐 밖으로 돌더라도 원내대표는 안을 좀 챙기고 국회의 원래 기능은 이게 좀 여야가 협상하는 것도 원래 기능인데 그냥 뭐 원내대표들 만나서 맥주 한잔 먹고 뭐 또 돌아서 말짱 또
도루묵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진지하게 좀 국정을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막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네. 어차피 뭐 베스트 트랙 하는 거 안이 상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 뭐 야당으로서는 한번 그 겨뤄보는 것도 네. 뭐 그게 네.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제 답답한 것이 네.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게 답답한 거지. 예. 황 대표께서는 18일 대장정 동안 이제 본인들이 그냥 단순히 대장정이 아니라 민생투쟁이다. 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이번에 가본 곳 중에 울산의 한국수력 원자력 또 그 세울 원자력 본부 또 대전의 국가핵융합연구소 또 당진 화력발전소 이런 데 하고 또 GP도 가보고요. 대표님도 지난번에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탈원전 또는 4대강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이제 돌아봤습니다. 화재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데 어제 저도 황교안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 대단히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살기가 아주 힘들다 그러더라. 국민들이. 그래서 조만간에 이 경제정책에 대한 지난번에 징비록이라는 걸 발간을 했습니다. 대안이죠. 이번에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뿐이 아니라 가봤더니 또 안보도 문제더라. 또 안보에 대한 대책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뭔지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지방을 다녀보고 전국을 다녀보고 나서 어떤 면이 달라졌느냐 그런 것을 묻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약간의 좀 황 대표가 다니면서 또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뭐 종교적인 얘기도 나왔고 또 막말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황교안 대표로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보수층을 확실히 껴안았다. 뭐 집 나갔던 보수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네. 보수야 그 대표가 안 다녀도 보수야 늘 끌어안아져 있는 거고. 네. 그 비판적 보수가 있다고 해서 네. 기본적으로 뭐 한국당에서 크게 있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네. 또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 안보가 흔들린다, 위험하다 하는 거는 그 안 돌아봐도 다 아는 거고. 네. 저는 뭐 그런 그 의미보다가 처음 이야기했지만은 황 대표가 이제 공직에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공직도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국무위원, 장관을 네. 하고 네.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네.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자기가 뭐 국무총리 할 때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네, 네. 그때 정치는 뭐 지금의 정치와 어떻게 달랐느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안 돌아봐도 아는 거고. 네. 제가 이번에 그 생각하는 거는 황 대표가 정치 입문해서 처음으로 네. 세상을 돌아봤다. 세상 그게 뭐 민생 투쟁이다 뭐 민심 투쟁 이런 거는 그건 거창한 말이고 그냥 공직자로서 정치인이 되어서 한번 세상을 돌아봤다.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왜냐 그러면 네. 그분이 평생 공직만 했잖아요. 네. 그냥 네. 검사라 하는 것이 일반 공직자 또 다르잖아요.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분은 평생 권력만 지금까지 권력 그 한가운데서 권력만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세상을 잘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중요한 거는 세상의 민심을 체화하는 게 자기 것으로만 그냥 그 둘러보고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체화된 것이 앞으로 발언이나 행동이나
이제 당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스며드느냐 하는 건 이제 두고 볼 일이죠. 네. 예. 본인 왜냐 그러면 그런 민생투쟁 뭐 황 대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네.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전국에 이 담보찜 싸들고 다니면서 경로 다니고 마을회관이고 네. 자고 다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 저도 뭐 2번이나 전국을 그렇죠. 예. 경로당 다니면서 자고 예. 마을회관 자고 예. 해봤으니까 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면서 무엇을 체화했느냐. 네. 지금까지 자기 삶의 헛것을 버리고 자기 삶이 권력 중심의 자기 삶을 버리고 권력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눈으로서 정치를 보고 정말로 민심의 눈으로 권력을 보는 그걸 얼마나 체화했느냐. 예.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 뭐 그때 푹 돌아다니고 뭐 했다고 하는 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상임 고모님으로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얼굴도 좀 이렇게 검게 됐는데 많이 얻은 것들이 이번에 도움이 되셨는지 또 2차 투쟁 또 탐방을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야당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런 사건, 사태가 벌어져 있는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뭐 23일 날 여론조사가 24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예. 지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이 말하자면 더불어당, 또 바른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전에는 국민들이 좋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뒤집어졌습니다. 찬성이 35%, 반대가 47%로 뒤집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300석 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여당 또 이 사당들은 300석을 유지하면서 225, 또 75 이렇게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비례를 늘리고. 그런데 한국당은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 그건 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게 좋다. 거의 뭐 한 6대3 정도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전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이 패스트트랙 또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관련 또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진실되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평소에 200석으로 국회의원을 기어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은 지금 270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처리 전망이 어떨까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이 네. 크게 3가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고, 예. 또 바른미래당이 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 예. 이게 이제 공수처법이라는 건데, 이 공수처법이 민주당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라 그랬고, 네. 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라 그랬고, 여기 하나 있고, 대표님도 2012년에 그 다음에 내가 낸 법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자는 건데, 이 민주당이 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가면 일반 검찰의 권한하고 중복이 됩니다. 범죄로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모든 게 다 부패 혐의는 다 범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거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럼 가는 거는 검찰과 중복이 될 뿐더러 검찰을 소위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러면서 검찰과
판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예, 법이다. 하수인으로. 그리고 예. 고위공직자를 길들이려고 하는 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건 법 제목에서부터 그런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 이게 이제 검경수사권 네,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이게 이제 선거제도에 관한 건데, 이 세 개가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자. 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긴급 현안으로 다루자. 네.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맘맞는 소수 정당과 합의해갖고 이제 네. 상정을 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패스트 트랙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네.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특위에서 상정했는데 예. 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단계가 한 단계 그렇죠? 남았죠. 네. 특위에서 의결이 되면 법사위에 넘어가야 됩니다. 네.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또 의결해야 됩니다. 네. 법사위에서 상정 의결이 되면 운영위에 가서 네. 본회의 회부될 거를 또 네. 상정 의결해야 됩니다. 관문이. 예. 네. 또 본회의에 가서 상정 의결이 남았습니다. 네 개가 네 단계. 그 단계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벌써부터 네. 합의했던 그 4당 간에 네.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의견이 다르고 있고 이거는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 시간이 봐서 간다면. 네. 시간이 가면 안 되게 돼 있고 네. 그 중에 그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마음에 딱 와닿고 자기가 찍은 표가 어떻게 해서 당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국민들이 네. 알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선거법은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뭐 복잡해갖고 국민들이 내가 찍은 한 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어려워갖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투표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투표하면 이 표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정당에 덕이 되는 건지도 지금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법은 통과되기가 어렵고, 네. 우선 국민이 이해를 안 하니까. 네. 아마 지금 국민들이 점점 반대 여론이 높아진다는 거는 처음에는 뭔가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선거법으로서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국민들이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그릇 챙기기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은 제1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건 앞으로 그 각 단계마다 다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 안 해준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은 결과적으로 뭐 330일간 숙성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네. 안 되고 세상만 시끄럽게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을 때나 내가 국회에서 이 공수처법을 발의를 할 때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비리에 관한 거, 네. 네. 비리 속에 이제 부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비리가 있는 것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비리가 아닌 일반 범죄는 그건 뭐 검찰에서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이래서 정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청렴사회를 만들겠다. 네. 우리나라가 청렴지수가 유엔에서 하는 그 지수에 보면 우리가 10점 만점에 항상 4점에서 5점을 네. 오르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5천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가까운 나라가 이 청렴도에서는 항상 이 후진국에 가까운 정도로 4점에서 5점 사이를 맴도니까 이 청렴국가를 만드는 핵심이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된다. 그래, 고위공직자들을 청렴하게 만들려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별도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야지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다 검찰에 넘어가면 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게 고위공직자의 그 권한에 의해서 이게 유야무야 되니까 고위공직자만 정말로 비리를 따로 해서 나라의 청렴도를 높이자 하는 게 제가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네.
네. 발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완전 권력 이용용, 네. 권력의 하수인들을 만들고, 네. 뭐 검찰과 판사를 거머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권의 도구로, 정권의 통치 도구로 이게 공수처를 만드는 걸로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변질이 되는 법은 안 됩니다. 그 변질되었다고 하는 핵심이 그 뭘 보고 당신이 변질되었다고 하느냐. 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야 될 핵심이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입니다. 그리고 장관, 차관, 장성, 국회의원, 네. 그 다음에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 네. 그리고 장차관급, 네. 공직자,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금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다 부패 혐의로 관련되어 있었잖아요. 네. 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자식들,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네. 다 자식들, 친인척들이 다 대통령의 재임 중에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나 그다음 수사기관의 정보기관의 국정원의 간부나 장서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 고위공직자를 유지하는 권력의 핵심들은 기소를 하지 않게 하고 기소한다는 게 판사, 검사, 경무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권이 하수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아주 딱 멱살 잡고 놓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공수처법이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차를 만들려고 하는 이 순수한 이 법안 발의 의도하고는 변질이 된 겁니다. 이게 권력의 완전 도구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그 본질을 알고 국민들도 점점 본질을 알아가니까 이제 이 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범도 이미 국민들이 검찰 시큰 불안먹고 토사구팽하는구나. 정치검찰로 하고 전 정권의 대통령 둘부터 시작해서 100여 명을 잡아다가 판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그거 끝나가니까 이제 검찰을 이제 팽하는구나. 그러니까 검찰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팽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경찰에 주는구나. 그럼 이게 잘못하면 경찰국가가 됩니다. 경찰국가가. 정치검찰이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이제는 정치경찰이 나라를 뒤흔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도 이미 국민들이 법의 본질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법이 통과되는 건 어렵고 공여의 정치권만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만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선거법만 물었는데 35가 찬성이고 반대가 47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될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국회는 장악을 했고 또 사법도 이런 공수처나 또 공병수사권 이런 걸 확대해가지고 신여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행정은 장차관들 총리들 장악하고 있는 거고 언론도 이미 장악을 해서 언론에도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언론에도 MBC도 있고 KBS도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과거청산위원회 무슨 적폐청산위원회 케이블 방송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 과거 정권 시절에 보도한 내용을 털어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참 한마디로 정치 노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노름이 아니라 권력 노름이지. 권력 노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이런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야당이 장외로 나가 있는데 이게 장외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지금 여당에서는 뭐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논의하자 추가 경정 예산 뭐 한 7억 원 정도 7조 원 정도 이렇게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해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공허하면 안 되거든요. 네. 여당은 주장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허한 주장도 하고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야당은 주장이 저도 야당 국회의원을 10년을 했는데 야당 주장이 선명해야 되고 야당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여당 뭐 국민도 속이고 공허한 주장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야당이 내놓은 270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공허하냐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270석 하자 그러면 지역구만 늘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비례대표가 들어간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 늘리겠다는 거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리만 더 지역구 자리만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비례대표를 없앤다는 의미가 비례대표를 없애면 그걸 아예 없애야 되는데 비례대표가 지금 57명인가 그러죠. 근데 그 30명 국회의원석을 30석을 줄인다 하는 거는 비례대표 줄이는 것보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이라는 게 공허한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200석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법을 고치려면 헌법도 손대야 됩니다. 선거구제도 손대야 됩니다. 행정구역도 손대야 됩니다. 그 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행정구역은 전국을 광역 기초를 중앙과 광역 두 단계로 하고 선거구제는 100만 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선거구를 만들어서 한 선거구에 4명씩 뽑는 중대 선거구로 만들면 200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00명의 국회를 구성하는데 앞으로 통일도 되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200명 갖고는 업무가 부담이 되면 국회의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100명의 상원의원을 두는 겁니다. 국회를 양원제로 해갖고 상원, 하원으로 둬서 그러니까 100만 단위 50개 선거구에 한 선거구에 2명씩 상원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명의 상원의원과 200명의 하원의원을 두면 비례대표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 국회의원 300명 10% 줄인다 270명 한다 비례대표 없앤다 그럼 270명이면 현재 지역구가 250개인데 그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저 안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줄린다 하는데 지역구는 늘리는 게 되는 거고 그래 야당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 야당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갖고 여당과 협상하면 저는 협상하는데 판판이 깨집니다. 당신네들 국회의원 줄인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줄이는 건 좋다. 그런데 국회의원 270명 하면 현재 선거구가 253개인데 70명이면 그건 20개 가라 더 늘리자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 지역구 20명 늘린다는 걸 어떤 국민은 동의하겠냐. 그러면 야당은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아는 엉터리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당이 정직하게 국민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걸 바라니까 그 줄이는데 합리적으로 줄여야죠. 주먹국으로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100만 단위, 100만짜리 기초단체도 많잖아요. 거기다 4명씩 뽑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만 명이 한 명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100만 명 단위로 지역구를 조정을 하고 그 지역구, 그럼 50개 되잖아요. 그럼 50개에 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로 하면 200명이 국회의원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위 다당제도 될 수 있는 거고, 보수냐 진보냐 양당으로 갈려서 전국이 이렇게 안 싸우고, 한 지역에 4명 뽑으니까, 우리는 환경을 주장한다. 우리는 노동을 주장한다. 우리는 통일을 주장한다. 이런 정당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당제가 되어서 국회는
대통령이 분권을 해서 총리가 네. 국회에서 뽑고 네. 국회는 연립정권으로 네. 국회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네. 이런 형태로 뭐 정치개혁의 틀 전반을 제시를 해야지 그냥 뭐 말하기 좋게 10% 줄이자. 네. 이게 뭐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무슨 네. 뭐 과일 장사하는 겁니까? 네. 네. 이재호 대표님께서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국가 미래 비전 중에서 예. 분권형 개헌 대통령제 그 부분과 함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연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말씀을 잘 좀 또 상임 고문이시니까 이런 그 선배 또는 아주 오래된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줄이네, 20%를 줄이네, 그게 혹시 협상용이라 하더라도 이젠 진정한 좀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반에 그렇죠. 야단 그렇게 대안을 확실하게 내야 되고 네. 여단 네. 이 논의를 재논의하겠다고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네. 소돌이 상정했지만은 예. 재논의하자. 네. 지금 상정은 그냥 상정했으니까 그대로 놔둬버리고 네. 그래서 의결 안 하면 그만이니까 상정한 네. 거는 네. 의결 안 하면 뭐 백날 상정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재논의하자. 이렇게 재논의 물꼬를 여당은 틔워주고 네. 야당 재논의할 때 구체적 안을 준비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 패스트트랙의 전국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야단 양보하면서 통 크게 예. 좋다. 네. 우리 내려놓겠다. 네. 내려놓고 다시 논의할 테니까 야당은 안을 갖고 나오라. 네. 이렇게 하고 야당은 안을 갖고 나가고 네. 여당 기존의 고집을 버리고 내려놓고 이것이 전 해법이라고 봐요. 예. 예. 현재 야당에서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예. 기습으로 상정을 했고 무리하게 상정을 했다. 예. 제1야당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여당, 야당이 좀 각성을 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나라를 바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당, 야당이 함께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표님께서 추진하시는 4대 강보 해체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4대 강보 개방 피해 첫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합천 농민이 48명한테 8억 원을 지급해라 하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예. 원래는 이게 14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한 60%만 인정을 한다. 8억을 지급해라 하는 거였는데 참 주민들도 이 사건을 이제 출발한 지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피해가 온 지가. 주민들도 이제 지쳤다. 우리 뭐 농민들이 일해야지. 이런 거 맨날 할 수 있느냐. 막 그럼 그 정도에서 그냥 수용을 하겠다.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게 지금 첫 사례거든요.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의 첫 사례인데 그렇다면은 완전히 해체를 한다든지 또는 16개보가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지금 문을 열었다는 공주 백제도 지금 앞으로 추가로 막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 이제 결정문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참 반가운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접하시면서 또 예산 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4대 강에 16개 보가 있지 않습니까? 16개 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우리나라 농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 그런데 4대 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영농이 과학 영농, 바뀌었죠. 기술 영농으로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강물이 쭉 흐르면 이 강을 끼고 3km 내외에 관정을 파면 지하수가 팍팍 올라옵니다. 이 지하수 물이 약간 온도가 좀 약간 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소위
농사를 짓는데 네. 아주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도마도, 오이, 뭐 수박, 참외, 뭐 딸기 할 것 없이 예. 이런 예. 농사를 짓기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16개보 주변 농가들이 수막농법을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하수로 네, 네. 농사를 짓는데 네. 소득이 높은 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주 재미를 많이 보죠. 소득을 많이 올리죠. 많이 올리는 농가는 1년에 거기에서 5억 이상 법니다. 네. 1년에. 그러니까 연봉 5억이 넘는 거죠. 뭐 연봉 어떤 대농은 뭐 10억 정도도 벌고 예. 그러죠. 더 벌고 예. 그러죠. 이제 그렇게 완전 4대강이 생기면서 재래식 농업 기술이 과학식, 기계식, 네. 그러니까 초현대적인 영농법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농가가 수입을 많이 올린 거예요. 네. 올렸는데 이 보문을 열어버렸잖아요. 네. 열어보니까 강에 물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빠져버리니까 이 강보 주변 3km 내외에 지하수가 안 올라오잖아요. 네. 관저에 봐도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네. 강에 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안 올라오니까 채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오이, 도마도, 수박, 참외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 한 예가 하만보예요. 네. 하만보는 낙동강 8개 보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보입니다. 네. 예,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고령보, 달성보, 합천보, 하만보, 네. 창녕보, 하만보인데 하만보는 제일 끝에 있는 보인데 네. 여기에 농민 46명이 네. 환경부가 하만보를 수문을 한 달 동안 개방한 일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모니터링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수문을 보를 열어버리니까 물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네. 빠져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말라버렸죠. 안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14억을 손해배상 네. 청구를 한 네. 거예요. 네. 네. 청구를 하니까 그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내가 그 결정문을 봤는데 네.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다 네. 했어요. 네. 네. 조사했는데 조사 결론이 환경부가 수문을 열면 네. 농사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도 네. 농민들에게 충분히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네. 수문을 열었다. 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가 봤다. 네. 그러니까 피해액의 60%를 물어라. 네. 그럼 왜 60%를 물어라? 농민들도, 이건 좀 약간 어거진데, 농민들도 수문을 열면 농사가 망한다는 걸 알고도 대책을 못 세웠다. 그러니까 40%는 농민들 책임이다. 하는데, 아니, 대책을 세울 게 있습니까? 문 열어보고 물이 없는데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그거는 이제 100% 돈을 안 주려고 체면치레 한 거고, 환경부가. 결국은 환경부가 대책 없이, 이 보문을 개방하면 농사에 피해가 온다는 걸 알고서도 개방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물어라. 8억을 물어라. 그러니까 이걸 안 물면 이자가 연 15%가 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7일 날 얼른 46명에 다 돈을 다 지급해서 돌려줬어요. 그럼 이런 일이 하만보 하나만 있느냐? 이게 환경부가 모니터링 한답시고 수문을 연 지역, 한 달 이상 수문을 연 지역, 그 주변의 농가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예. 이게 다 소송을 할 겁니다, 이제. 예. 그러면 이 소송에 전례가 있으니까, 아니, 하만보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우리도 똑같이 손해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는 아마 이 16개 보 농민들에게 이게 피해 보상해주다가 볼일 다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문 개방을 한 달가량 한 데만 이렇게 피해가 왔는데, 네. 저 볼을 해체한다? 그럼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우선 해체하는 과정에서 해체 결정하면 해체, 중지, 가처분 시 온갖 법률적인 동원 다 할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니까 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지멋대로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보해체, 중지, 가처분 신청 뭐 지금 7명 지난번에 4대강 국민연합에서 고발해놨잖아요. 예. 그런 고발이
부지 기수로 따릅니다. 아마 환경부처는 공무원들 고발 다 될 겁니다. 네. 4대강 유역의 환경청 공무원들 고발 다 될 겁니다. 네. 그 고발 다 하죠. 또 손해배상 청구 엄청나게 할 겁니다. 네. 그럼 정부가 오히려 이게 파산합니다. 파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번에 그 함안보의 그 피해보상 예가 4대강보는 해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정부기관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해체하라 그러지만은 환경부에서는 해체하면 돈 이렇게 물어줘야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4대강보 해체는 할 수가 없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2017년 11월에 개방을 했거든요. 예. 주민들은 2018년 3월에 소송을 걸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즉각 걸은 거죠. 예. 그 4대강이 막혀 있을 때,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안에 뭐 오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예를 들면 오이 같은 것도 제대로 이렇게 길쭉하게 잘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비틀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죠. 농사 안 되는 거죠. 다른 채소들도 예. 마찬가지고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예, 딸기, 특히 딸기, 오이, 그렇죠. 잎채소 할 것 없이 다 많은 거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 예. 개방을 한다든지 또는 해체를 해가지고 지속이 되면은 이건 하나의 농민들에 대한 얘기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와 부수적으로 관련된 또 많은 그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옆에다가 펜션도 짓고 참 좋은 수변공원도 만들고 그런 분들도 대단히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이렇습니다. 예. 네. 이게 4대강 물을 한 60%는 네. 농업용수로 쓰고 네. 나머지 40%는 네. 그러니까 식수 내놓고 네. 식수 전체 4대강에서 65%가 네, 식수로 쓰고 예. 이제 그 중에 나머지 40% 중에 한 60%가 네. 농업용수로 쓰고 네. 나머지 한 40%가 이제 고업용수 네, 네. 이런 거 일반 네. 물이 필요한 거 네. 축산용수 이런 거 폐수도 나오지만은 물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데에 쓰거든요. 생활용수. 네. 그렇기 때문에 저 4대강 보를 해체해갖고 물을 쫙 빼버리면 결국은 식수와 용수가 고갈이 되죠. 네. 그러면 나라가 이게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4대강 해체해버리면 식수와 용수 때문에 나라가 또 흔들립니다. 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정부 관리들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십시오. 가서 16개 보에 농민들, 주민들을 다 만나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표님도 다 돌아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5월 2일 날 집회에서도 많은 농민들이 와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울분을 토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또 6월 달에 집회하실 거죠? 6월 이제 지금 농번기잖아요. 네. 이 우리 4대강 보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의 네. 투쟁의 주체는 예. 농민들입니다. 네. 16개 본 농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농번기라 네. 아주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바쁘고 이제 7월쯤 돼서 정부가 이제 6월 13일 날 물관리법이 이제 발효가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물관리위원회를 서둘 것 아닙니까? 그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보고 또 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해체 결정을 하는가를 봐가면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제2차 투쟁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예. 지금 보를 해체하고 파괴하겠다는데 용역 입찰을 해서도 예. 입찰하는 데가 없고 또 농민들도 대단히 화나 있고 이번에 이제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권력 노릇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해체를 한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우리나라에 그런 걸 해체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 한 150개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입찰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공사하다가 지금 그 4대강 주역 농민들이 흥분할 대로 흥분했는데 네. 해체하려고 중장비 가면 중장비에 올라타거나 네. 떨어져 죽거나 네. 하면 그 회사는 망하잖아요. 한 건만 생겨도.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사를 무사히 한다 하더라도 정권 바뀌면 줄줄이 잡혀갈 텐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못 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지금 진짜 권력 노름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해체하겠다니까. 네.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예. 쇼킹한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보수 청년단체 전대협이라고 생겼습니다. 예. 이 문정권을 비판하는 삐라를 6개시에 1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서울을 비롯한 이제 6개 광역시에다 풍선을 이용해가지고 남조선 개돼지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 말하자면 역으로 썼구만. 어글장을 넣은 겁니다. 지금 대자보. 지난번에 대학에 대자보 붙여서.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수색했던 그 단체입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막 이런 게 삭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건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괴 행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단단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비라 뒷면에는 상권 분립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이렇게 어긋장을 막 내고요. 그리고 참 이거 참 대단한 얘기인데 25일 날 오늘이죠. 예. 오늘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촛불혁명을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탈원전, 공수처 연동, 비례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의도가 하나씩 실현되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고 큰 불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 참 우리 학생들이 예. 대단합니다. 서울에 와서도 여의도 뭐 이런데 프레스센터 이런 데 3만 장을 뿌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 이 만우절날 이런 남조선 네.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편지를 냈던 학생들이거든요. 그 전대비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 푸니까 학생들도 말하자면 이런 신권력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요. 이 청년들이라는 게, 학생들이라는 게 그게 특권입니다. 네. 대학생들이라는 게. 네. 그 데모를 하면 그 학생들이 해야지. 직장인들이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직장인들이 어떻게 데모를 합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서자식 먹고 살려야 되는데. 학생 그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러니까 공부하기보다가 세상을 바로잡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학생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학생이니까, 청년이니까 그게 청년이 갖고 있는 특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0월 유신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전국에 삐라 뿌리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전대협인가 학생들이 내용은 뭐 역으로 어깃장 놓는 이 정부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 정권이 정의롭게 나라를 운영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운영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항의로 봐야죠. 그러니까 저런 건 앞으로 뭐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건 뭐 어떤 사회든 불안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내에 젊은 청년 학생들이 튀어나와서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패스트 트랙에서 왔다 이거죠. 3%만 얻으면 우리도 의석이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패스트 트랙이 제대로 되면 아마 내년 총선은 정당 여러 개 생길 겁니다. 참. 네, 우리 학생들 힘내십시오. 지금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그 전대협 학생들이 대학에 북한에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대자보 붙였다가 경찰들이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가서 사람 잡아간다 그러고 뭐 난리 쳐서 한번 그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저것도
정권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고, 네. 진짜, 청년들의 무엇이 불만이고, 네. 정치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네. 권력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스스로 돌아봐야지. 저것도 잡아들인다고 또 난리치면 탄압은 저항을 낳고, 네. 이건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탄압은 저항을 낳고, 네. 저항은 탄압을 낳고, 네. 또 탄압은 또 더 큰 저항을 네. 낳고, 네. 그래서 마침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 현실 정치를 맡고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학생들이 참 풍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긋장을 나서 나타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 대표님이 충언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10주기가 지나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봉화마을에 갔고 또 대표님도 한번 지난번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과 대표님은 좀 특별한 관계가 한 분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주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10주기 추도식을 크게 한다니까 네. 한번 가보고도 싶었지만은 네. 언제 그게 정치판처럼 돼갖고 간다는 게 공연이 네. 오히려 생색내기처럼 보여서 네. 말았는데 그 어쨌든 한 개인이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연사가 아니고 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건데 그건 불행한 거죠. 네. 불행한 거고 또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저하고는 뭐 여야 간에 대치를 해야 돼서 내가 야당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다 여당이었으니까 내가 야당 원내대표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조찬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게 패스트 트랙처럼 얽힌 네. 이 난곡을 그때 풀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내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셋이가 조찬하면서 그 실마리를 풀게 된 건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통 크게 여다에 양보하라 는 이야기를 네.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대통령 셋이 앉아서 이제 네. 했는데 막 그런 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속이 좀 이렇게 좀 요렇게 콕 맺힌 사람이 아니고 네. 좀 트였고 네. 전국을 보는 눈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추억도 있지만은 또 교육위원회 같이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당선돼서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교육위원회 왔는데 저는 뭐 교육위원회 아주 붙박이 있었으니까 서울교육청 국정감사를 할 때 뭐 그 증거 자료 제출을 놓고 네. 두 사람이 아주 얼굴 붉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래저래 인연이 있죠. 네. 네.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다니까 네. 다시 한번 그 고인의 그 명복을 빕니다. 예. 예, 와이런의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1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대통령,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대통령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이에 잡혀가거나 또는 뭐 죽거나 또 자식들 아까 말씀하셨던 형제 가족들 다들 어려움에 처하고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도 좀 나라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권력 노름하시지 말고 잘 좀 다스려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